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2 생태대 포럼 6번째 세션을 맡은 권원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옆에 두 분의 저명하신 지구 과학을 전공하신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첫 번째 제 오른쪽 옆에 계신 분은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상묵 교수님인데 전공은 해양지질학을 전공을 하셨는데요. 서울대에서 졸업하신 후에 MIT 우즈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하고 영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계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 교수님으로 가셔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몸이 좀 불편하신 상황인데요. 이게 연구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큰 사고가 있으셔서 이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미디어를 통해서 뵀는데 볼 때마다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고요. 오늘 이상묵 교수님께서는 전공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구와 사람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런 면에서 앞에 부분에서는 주로 인문이라든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하면, 이번에는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지구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상묵 교수님이 지구와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 제 옆에 또 왼쪽에 계신 분은 김백민 교수인데 부경대학교의 환경해양대학에 계십니다. 김백민 교수는 주로 기상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한국기상학회 대기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전에 극지연구소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보니까 저서가 한 3, 4년 주기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또 2024년쯤 되면 한 권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상묵 교수님의 발표 제목은 해양저 중앙해령과 새로운 피부를 가지고 탄생하는 지구라는 제목으로 긴 지구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묵 교수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묵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대양저 중앙해령, 이게 원래 제 전공이었거든요, 박사 때. 그리고 중앙해령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바다가 되는 부분은 맨날 피부가 이렇게 새롭게 탄생해요. 지구 나이가 45억 년인데 바다에 해당되는 땅은 2억 년이 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45인데 피부가 아기같이 2살이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planetary rejuvenation, 마치 화장품 선전 같은데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장애, IT, 수학 이런 것만 발표하다가 이 전공 거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발표하고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대양저 중앙해령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야구공 있지 않습니까? 야구공 보면 이 빨간 실밥 있죠? 이것처럼 지구를 감싸는 이런 실밥과도 똑같이 지구 길이 둘레 한 2배가 되는 곳인데, 거기서는 지구가 여러 개 판으로 나눠져 있고, 그 판에서부터 판과 판이 멀어지고 갈라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구공과 달리 이렇게 판이 갈라지는 부분도 지구 2바퀴 정도 되고, 또 갈라지면 또 들어가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또 지구에는 또 판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구들이 이렇게 여러 개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교적 최근 알려진 사실입니다. 60년대. 왜냐하면 이렇게 판이 갈라지고 들어가고 하는 데가 다 바닷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구는 일부러 바닷속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가 지구에서 좀 낮은 곳인데 거기에 다 물이 찬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제 연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중앙해력 연구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 98년에 돌아왔으니까 몇 년, 25년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유행을 시켜가지고 이게 외국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큰 돈을 가져가고 해수부가 인도양의 마다가스칼, 바로 마다가스칼 저쪽에 모리셔스 이 지역에 대해서 실제 탐사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 그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바닷속의 동영상을 찍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25년 전만 해도 노바나 디스커버리의 남의 나라 얘기였는데, 그렇게 수십억의 돈을 받아서 매년 가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벌어지는 일이고,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다 제가 뿌린 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탐사하려면 큰 배가 필요해요. 여기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기 큰 배들이 있는데, 이 배들이 하루 사용료가 3천만 원,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탐사를 하면 한 달이면 기본 배값 10억은 갖고 나가야 돼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하게 되니까 우리도 따라서 나가서 하게 되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난 25년 사이에 뭐 경제 발전도 했지만 엄청 좋아졌습니다. 여기 아라운 세빙선 이거 하나 더 만들어요. 2개 만들고, 여기 탐해 2호가 있는데 이것보다 3.5배 큰 배를 또 만들고, 이거는 이사부호인데 이 배 또 전 배도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배가 터질 정도로 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마 지구과학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이게 아닌가 그래요. 2014년 세월호 난 다음해인가 그해인데, 제가 그때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서 지금까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해서 정부를 고발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가의 연구선을 대학은 못 쓰고 정부 출연료만 쓸 수 있게끔 돼 있어. 그래서 그것이 돼서 2015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동 활용에 관한 해양수산부 훈령 252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구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증언함 덕분에 바뀌는 걸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대학에 배를 주면 이런 서태평양부터 해서 인도양까지 이런 지역을 조사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중앙일의 열수가 발견 지역이 요 3번째 지역이에요. 3번째 지역. 매년 우리나라 배가 여기를 가요. 그리고 이런 그 중앙해령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말에 유행이 됐습니다. 그때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들이
중앙해령에 대한 연구를 하자 하면서 각 나라마다 REACH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각 나라의 연구들을 서로 코디네이트하기 위해서 인터리치, 인터내셔널 리치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인터리치가 만들었을 때 대학원생이었는데 이제 제가 취하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왕킹짱이 된 거죠. 우리 코로나 덕 때문에 그전에는 인터리치가 대면으로 많이 만나고 진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좋은 데서만 만났는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매달 중앙해령 관련된 연구 발표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박정우 교수가 마침 서울대 박정우 교수가 할 차례이고요. 우리 주제는 인터리치 웨비나 시리즈의 3대 주제는 Earth Science, Life Science, and Our Future. 이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는 학문적으로 다양한 생물학과 지구과학이 만나서 과연 이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연구하냐. 미래 문제보다는 사실 학문적인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IUGG라는 것에 한국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IPCC, 뭐 UN 이런 분들이 대표가 아니라 여기에 IUGG에 참가하시는 분이 국가대표 지구과학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UN 유네스코 산하에 모든 학술 기구가 있는 ISC International Science Council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언스 카운슬보다 훨씬 오래된 1919년에 만든 100년이 넘은 IUGG International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가 있고 그것이 4년마다 총회를 하는데 올림픽처럼 내년에 베를린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IUGG 산하는 8개의 지구과학 분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극지 빈권, 우주 및 특지학, 자기장 전리권, 수리, 대기, 해양물리, 지진, 화산 이렇게 해서 이런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고 해서 저는 UN 산하에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종합 대표 국가 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해 법인화 됐는데 우리 강 장관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우리가 IUGG는 5개의 커미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athematical Geophysics에 관한 커미션입니다. 이 대회를 이것도 이제 2년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일이 잘 되면 내년 베를린에 가서 2027년 대회 4년 뒤에 대회를 제주도에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IUGG는 한 5,000명이 2주간 모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제적인 효과를 관광공사에서 한번 추산해 보더니 직접 효과가 60억, 간접 효과가 214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환율이 올라서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태양계 행성들과 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뭐 목성, 호성 같은 경우는 그건 가스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륙을 못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돌로 된 것은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크기를 보여줍니다. 지구와 제일 크기가 비슷한 게 금성이고 여기 달, 화성 이렇게 있고 할 수가 있죠. 물 좀 주시겠어요? 참고로 이거는 구름이 없는 금성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구는 바다에 물이 있는데 금성은 그 물이 표면이 뜨거워서 다 대기 중에 한증막처럼 돼 있어서 지구에서 아무리 가까워서 봐도 표면이 안 보여요. 저는 지구를 이렇게 봅니다. 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거기서 물질이 계속 올라오고 이럴 때마다 화산이 터지고 마그마가 올라올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증기. 그것이 물을 만들고 또 거기서 나오는 기체가 또 대기를 만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외부에서 행성들이 날라오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제가 보는 지구입니다. 저는 지구를 볼 때 이렇게 저기 내부에서부터 올라온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여튼 단면도인데 여기가 핵이고 여기가 하부 멘틀, 상부 멘틀인데 우리가 이렇게 판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작동하다 보면 판이 또 만들어진 만큼 또 없어집니다. 계속 판이 만들어지면 지구 면적이 늘어날 거 아닙니다. 근데 지구 면적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섭입이 되고 판이 들어가면 그게 내려가다가 여기 멘틀과 핵의 경계에 쌓였다가 너무 많이 쌓이면 이렇게 불안정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 지구에는 그 보면 중앙해령에서 판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계속 화산이 만들어지고 거기서도 물이 나오고 대기가 만들어지고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플룸의 형태로 올라오는데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대류와 다르게 되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걸 속된 말로 오바이트 했다고 거꾸로 터이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지구에는 이런 과거에도 이렇게 크게 큰 화성암체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또 대기와 여기에 조성과 양도 달라지고 했는데 그 상대적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온통 자바 플래토, 개그웰런 플래토 이런 식으로 쭉 인도의 데칸 트랩 같이 우리는 모르지만 몇 억 년 전에 큰 화산 분출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엄청난 양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등이 대기로 나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뭐 규모 면에서 이거 현재의 기상이변과는 우리 지구온난화와는 관계가 없지만 이런 일들이 더 큰 규모로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우리가 안 살았기 때문에 피해를 안 받지만 이렇게 판이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지구 내부를 단층 촬영하듯이 연구해 보면 실제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어디 군데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곳이 계속 부동산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들어가고 해서 이런 그 컨베어 벨트처럼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그림에서는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보라색인 해양 지각이 만들어졌다가 쭉 가서 하고 또 그것들이 어디에 쌓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구는 어떻게 보면 컨베어 벨트처럼 돌아가기도 하지만 가끔씩 거기다 누가 오버헤이트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컨베어 벨트가 아니고 중앙해령이 아니고 그렇게 멘틀에 쌓였던 것들이 올라온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터질 때마다 수백만 년 동안 대기의 그 이산화탄소나 볼륨은 바뀌고 또 어떻게
지구는 그때마다 레귤레이트 하고 해왔겠죠. 예? 그러니까 뭐 늘 얘기하지만 인간이 살아서가 문제지 지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서 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최근에 많이 연구하는 데가 이 특히 한국과 가까운 서태평양 쪽인데 거기도 이렇게 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온통 자바 같은 경우는 멀리서 만들어졌다가 쭉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 올라가는데 너무 두꺼워서 컨베이어 벨트가 막혔어요. 예? 아주 지진이 많고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여기 왼쪽은 뭐냐면 그 우리가 이런 걸 알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지구의 변화는 바닷속에 있는데 우리가 바닷속을 들여다보지 못했거든요. 바다는 100m만 내려도 껌껌해요. 그래서 음파라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바다를 볼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몰랐어. 그래도 그나마 자료로 처음으로 이렇게 바다가 평평하지 않고 이런 중앙해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콜롬비아 대학에서 만들었던 그림이고 실제 이렇게 계속 마구마구 올라오고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기가 양쪽에 스위치되면서 껐다 켜졌다면서 이 패턴이 양쪽이 동일한 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구는 보면 아까 내가 rejuvenation이라 그랬는데 빨간 거 제일 빨간데 여기는 영살이에요. 어제 태어날 수 있고 오늘 태어날 수 있는 만들어지는 화산이에요. 그럼 그것이 쭉 밀려나가서 대륙을 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태평양 이쪽에 들어가서 다시 맨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 표면 중에 60, 70%에 해당되는 이 바다는 여기가 영살, 여기가 1억 8천 년, 2억 년 되는 암석이 없어요. 바다에는. 반대로 육지에는 최근에 35억 년,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45억 년인데 35억 년 되는 암석도 발견돼요. 그러니까 육지는 뭐냐 하면 바다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로 작용하다가 뭐 만들어진 찌꺼기 오버헤드 했던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든 게 육지예요. 육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가 버린 난지도에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죠. 웃기지 않으세요? 우리 우리 다 쓰레기통을 사는 거야. 응? 진짜 집은 이쪽에 있을 거야. 새 집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로 보면 지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륙은 바다는 밀도도 높고 일정하고 깨끗하고 새로 만들어졌고 했는데 육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시 밑으로 안 들어가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있는 그런 상암동, 난지도 이런 덩어리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처럼 이렇게 두께가 크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왜 바다를 가냐 하면 나는 바다에는 지구 변화의 기록이 지난 1억 8천 년 동안의 지구 변화의 기록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역사 중에 1억 8천 년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거를 기반으로 잘 안다. 하지만 1억 8천 넘는 거는 다 뻥일 수도 있다. 에? 그래서 1억 8천 년 동안 1억 8천 년은 지구 전체 나이의 5%밖에 안 돼요. 5%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나머지 95% 동안에 대략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데 쓴다. 이게 제가 바다를 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육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다도 이렇게 지형이 있고 변화가 많고 바다의 지형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거워서 웬만해서는 육지야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 속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면서 지금 막 뭐 그냥 지구에서 뭐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뭐 호들갑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바다를 보다 보니까 중앙해령이라는 데가 있고 그 밑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렇게 마그마실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거 발견했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야 이게 크기가 한 수십 킬로, 100킬로쯤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보니까 한 크기가 훨씬 작은 거야. 그 이유는 바닷물이 계속 들어가 가지고 식히니까 그냥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그마가. 예? 하지만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딱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때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바다를 아주 마치 비행기가 지나가면 입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탐사해서 아는 것이 전 세계 지구과학의 유행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리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시대에 딱 운 좋게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럼 바다만 있느냐? 그 바다 밑에만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 이 그림은 뭐냐면 이게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키프로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마치 우리가 책을 이렇게 양쪽에 힘을 줘서 U자형으로 휘면 그러니까 V자 거꾸로 된 U자형으로 휜 다음에 풍화를 시켜버리면 책이 마치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걸어갈수록 퇴적층에서 지각을 지나서 멘틀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돼. 예? 이런 걸 오피올라이트라 근데 바로 여기가 요 초록색과 요 연한 보라색 여기가 소위 말하는 멘틀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멘틀을 받으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어. 왜냐면 풍화가 돼가지고 멘틀 같지가 않아. 하여간 예.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 바다만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우연하게 아주 레어한 케이스로 이렇게 들려 올려진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가 이제 가면 이게 뭐 생물도 살고 막 뜨거운 마그마가 들어와서 막 검은 연기도 뽑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바다 중앙해령 밑에 마그마가 들어오면 어떻게든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면 그 물이 끓어지면서 상변화가 생겨서 그 물에서 나오는 기체가 강산성이 돼서 주변에 있는 금속을 다 뛰어나와요. 네?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는 2도인데 거기 나오는 건 360도. 바닷물의 pH는 7.8. 약간 염기성인데 3.3. 여기 봐. 여기. 뭐 금속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수천 배. 여기 봐. 0.00 이런 데 나오는 뭐든 5590 철 아연 양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그냥 금속이 막 떨어져나 그래서 그 얘기들이 검은 거예요. 누가 여기 바닷물로 다 나갔는데 여기 뚜껑만 덮으면 이게 노다지가 되는 거야. 에? 근데 우리가 거기 뚜껑을 못 덮어요. 근데 우연히 덮인 데가 있어. 운동 지각을 하다가 거기가 한 군데가 유명한 데가 이베리안 파이라이트 벨트라고 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인데 여기는 가보면 이 검은 지역이 다 그런 금속 구리, 니켈, 납 이런 금속 과거에 이쪽에 중앙해령이 있었는데 아프리카판하고 유럽판하고 부딪히면서 퇴적물이 덮여가지고 이게 다 있어. 이 나라는 이거 먹고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거기 유명한 광산에 갔더니까 이렇게 뭐 파이라이트는 아연이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닷속에서 열수광상에서 보는 그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바닷속은 껌껌해서 이게 실제 사진이 아니라 여러 개 사진을 합성한 거야.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그래서 거기에 아시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화학물과 이런 거를 해서 다양한 조개나 이런 것들이 살고 또 그 가운데 사는 미생물들은 호열성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미생물이 38도가 되면 그 이상 못 살아요. 근데 얘네들은 60도, 70도, 90도, 심지어 100도도 넘어. 근데 무슨 100도가 어떻게 가능해요? 압력이 높아서 온도가 100도가 되도록 안 끓어. 근데 얘네들은 오히려 90도, 100도가 돼야지 뭐 새끼도 낳고 정상으로 돌아와. 얘네들은 뭐 38도, 어우 추워 안 나갈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공학적인 새로운 가치이고 또 뭐 이런 것들의 예가 여러분들 미국 가면 옐로스톤 가면 있는데 나는 이런 옐로스톤을 이게 아니라 지구 길이 7, 8만 킬로에 가서 옐로스톤이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예?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물만 있고 화산만 있고 열만 있으면 행성에도 다른 행성에도 생물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나사나 이런 데서 탐사하고. 자, 우리가 지구상에는 지금까지 이 45억 년 동안 지구가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에 의해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의 개수는 4,500종류예요. 달이나 금성 이런 데 가면 350종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이런 열수환상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달에서나 화성에서 태어났으면 히토류가 없어서 핸드폰 못 만들어. 예? 그러니까 오늘 고등 문명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이런 지구의 진화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명이 뭐냐 이건 이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상 다음번에 얘기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를 보면 45억 년 동안 지구에서 일어난 모든 작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전자 이동이었어. 그래서 환원이었던 지구를 산화를 한 거예요. 산화 과정으로. 예? 이걸 마치 뭐와 비교하냐면 퓨얼셀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를 충전시켜 놓은 거야 우리가. 45억 년 동안 지구라는 배터리를 충전시켜 놓은 거예요. 에너지를 높여 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산업혁명이 왜 이렇게 쌓여온 건데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산업혁명은 250년, 3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걸로 하면 석유 이런 거 100년 못 가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45억 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미삼아 우주에 이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어떤 문명이 있으면 그 문명이 우주에서 발전해서 우리 지구와 소통할 수 있는 확률. 이걸 해보니까 뭐 처음에는 아주 큰 숫자로 시작하지. 은하계에서 만들어지는 행성이나 이렇게 하다가 그 행성이 뭐 태양에서 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확률, 생물이 있을 확률, 뭐가 있을 확률. 맨 마지막에 뭐냐면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고등 문명을 이룰 확률.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까 그게 뭐예요? 지구에는 산업혁명 이후니까 400 나누기 45.6억 년을 한 거야. 되게 작은 숫자. 그걸 곱하니까 우연에 인지 모르지만 숫자가 1이 나오더래. 어쩐지 지금까지 ET가 우리한테 연락 안 했던 건 이유가 있었어.
이 우주에 어쩌면 우리밖에 안 존재하는 줄도 몰라. 예? 예, 그래서 만약 이게 맞다면 그 가정이 그래서 우리는 과학기술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죽이지 말고 어쩌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우주를 정복하고 우리 휴머니티를 퍼뜨려야 되는 게 그냥 국민헌장에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니고 유니버설 맨데이트인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 우주에 해야 되지 않은가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지구과학이 우리 맨날 정부에서 연구비 주면 저기 대기과 뭐 지구온난화 이런 것만 이쪽만 돈 받는데 이번에 우리에서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멘틀과 지각 이런 연구센터 SRC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희 교수가 나가서 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절대로 이 기회 놓치지 말자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지금까지 세션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너무나 짧은 한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세션이 원래 IUGG 협력 세션으로 진행이 되고 주제가 국제사회의 학문적인 연대를 통한 연구라고 했는데 아마 특히 이번에 발표해 주신 그런 인터리치 IUGG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양이나 지질이나 또는 대기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화산 활동 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8개의 국제적인 사이언스 그룹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세계는 굉장히 넓구나.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정복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생각하니까 포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발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백민 교수님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김백민 교수님의 발표 제목은 지구 6도의 멸종과 2도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백민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성 굵게 짧게 제가 발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묵 교수님 발표 정말 제가 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다시 이제 재충전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고 지구에 있는 유한한 그러니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원래는 굉장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물에 가까웠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자원을 써도 지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다 쓸 수 있을까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굉장히 지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고 너무나 많은 리소스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지구의 기후위기가 아니라 지구의 리소스가 바닥이 나서 좀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탄소 감축입니다.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줄여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 정책 중에 탄소 중립 2050 요즘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너무나 화두가 돼서 마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만 줄이면 이게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탄소 중립, 탄소 감축 이외에도 달라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반드시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된다. 기후변화 적응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버렸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상욱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랩업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리소스를 써왔고 탄소 감축을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한들 우리가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좀 힘들다라는 이 메시지를 발표를 통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극지를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남극과 북극 연구하는 과학자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제가 그러니까 10년 전 북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강 같은 저를 배경으로 이제 강물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저기는 강이 아니라 꽝꽝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저긴 다 얼어 있었고요. 산도 흰 설산으로 덮여 있었는데 10년 전 모습은 저랬고요. 제가 한 달 전에 KBS에서 진행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제가 이게 서 있는 이 장면을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촬영한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가 북극인지 아니면 늪지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극이 정말로 빨리 변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극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보다 무려 4배나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얼음이 많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후가 바뀌는 게 정상일까요? 안 바뀌는 게 정상일까요? 기후라는 것. 바뀌는 게 정상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기후가 바뀌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게 되었는데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기후가 바뀌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상묵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구가 움직이는 기후를 바꾸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예, 뭐 2억 년이 돼야 지각이 생겨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수천만 년 동안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기후가 바뀌어 왔는데 사람의 일생은 기껏해야 100년이고 옛날 사람들은 더 짧게 살았죠. 그래서 기후가 바뀐다는 걸 느끼고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10년이 멀다 하고 바뀌는 기후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기후가 바뀌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 사진 속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많이 다르죠. 10년이라는 세월이 저를 바꾸게 하듯이 기후도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바뀐다는 게 문제이죠. 기후가 바뀌는 건 너무 정상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는 너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뀌고 있을까요? 제가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데요. 잠시만요.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럼? 네. 네. 자, 지금 이 커브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지구 온도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에 약 1도 정도 증가했습니다. 붉은 선이 1860년부터 현재까지 지구 온도가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오른쪽 축에 눈금을 보시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13.8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5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왔죠. 제가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신기하게 느끼는 건데요. 제가 여기 오늘 지구와 사람이라는 컨퍼런스에 초청돼서 발표하는 게 상당히 감회가 깊은데요. 지구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참 사람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지구에도 체온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구에도 지구의 온도라는 게 존재하고 그것은 전 지구 평균 온도를 우리가 보통 지구의 체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람의 체온이 36.5도였듯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13.8도가 지구의 체온이었고요. 그게 지금 15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사람도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우리 최근 3년 동안 코로나가 극심하게 기승을 부려서
카페나 영화관에 출입 제한이 걸리는 온도가 37.5도. 1도가 올라가면 체온보다 1도가 올라가면 못 들어가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지구의 체온이 13.8도에서 1도가 올라가서 이제 경고 사인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2도가 올라가고 3도가 올라가면 사람의 온도가 40도가 되면 응급실에 실려가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거죠. 지구과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구도 똑같다. 3도까지 올라가면 참 위험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온도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작동합니까? 이 슬라이드 한 번만 재생시켜 주시겠습니까?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릭을 하면 재생이 되겠습니다. 되네. 예, 북극의 얼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꽝꽝 얼어붙어서 거의 안 움직일 것 같지만 이미 1850년 이후에 진행된 기후변화는 북극의 얼음을 굉장히 잘 움직이고 굉장히 부드러운 속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놨고요. 보시듯이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내려서 2007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얼음이 마치 찰흙처럼 움직이면서 북극해 바깥으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사이로 확 빠져나가는 모습을 2007년 딱 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북극의 모습인가요? 예, 북극의 얼음은 너무나 체력이 약해져서 이제 과학자들에 따르면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여름철에 얼음이 없는 북극을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이렇게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 위험한 세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위기는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어떤 지역은 사막화, 어떤 지역은 폭염, 어떤 지역은 홍수, 산불, 심지어는 여러분 한파까지 우리에게 더 심각한 형태로 다가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전공은 북극 한파입니다. 혹시 북극 한파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으로 북극 한파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 썼고요. 그 북극 한파라는 게 참 모순된 현상 같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뜨거워지면 바람이 제트 기류가 점점 느려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올 수 있는 새로운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게 기후위기라는 게 그냥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는 기후위기가 식상할 정도로 많이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매년 일어나는 그 재해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구온난화 믿지 말라, 이거 사기극이다 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기후위기가 정말로 인간이 초래한 심각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점에 가보면요 이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 네. 프레드 싱어라는 유명한 클라이밋 스캡틱스라고 합니다. 기후 회의론자들이 쓰는 그 책인데요. 이런 책도 있고요. 또 불편한 사실, 우리 엘고어라는 예전에 미국 부통령을 지냈던 분인데요. 불편한 진실, Inconvenient Truth라는 책을 써서 이제 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었죠. 여기 계신 권은태 회장님도 공동으로 IPCC에서 노벨 평화상을 같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들이 지금 시중에 엄청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여기에 굉장히 현혹되기 쉬운데요.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핵심 논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확실해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여기 옆에 왼쪽 축에 보면 CO2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파란색 선을 보시면 우리 지구 온도가 저렇게 올라가는 동안 이산화탄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명백해 보이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280ppm에서 지금 현재 420ppm에 육박할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쭉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 우리 지구의 어떤 기후라는 것은 굉장히 변덕이 심해서 출렁거림은 심하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더불어 이렇게 증가했던 게 최근 200년간의 어떤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도 어떻게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원인이 아니다고 주장하는지 굉장히 의아해 보이시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인간이 없어도 지구가 눈덩이가 된 적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7억 년 전에 우리 스노우볼 얼스라고 하는 지구가 온통 눈덩이가 됐던 그 시절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인간 없이도 지구는 눈덩이가 된 적도 있고요. 지금 이 그림은 6천만 년 전 지구의 모습입니다. 북극에 악어가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 없이도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과학자들에 따르면 약 4,000 ppm, 현재 이산화탄소보다 10배나 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고요. 지구 온도는 아까 13.8도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지금 한 30도 정도 높아서 약 35도 가까이 육박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도 지역은 너무 뜨거워서 생명이 살 수 없었고 북극에 생명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코뿔소와 이렇게 생명들이 인간 없이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후는 항상 변해왔었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우리 기후가 변해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후 회의론자들이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그분들의 이야기는 중세 시기에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중세 온난기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로마식이라든지 바이킹이 이렇게 활개를 치던 그런 시기에 실제로 그린랜드가 굉장히 따뜻했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봐라, 현재보다 옛날에 더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무슨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활동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는 중세온난기는 유럽 지역에 국한된 어떤 온도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구의 체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구 평균 온도가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지구의 평균 온도, 그 당시 유럽은 뜨거웠던 게 사실이지만 전 지구 평균 온도로 따졌을 때는 지금이 훨씬 그때 지구보다 뜨겁다라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지구가 그렇게 뜨거웠던 적도 있고 사람 없이 차가웠던 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변화의 속도입니다. 너무나 빠른 변화의 속도죠. 우리가 인류세라고 정의할 정도로 새로운 어떤 지질학적 시기를 우리가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근 200년 동안 치솟고 있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과거 8,000년 전에 비해서 8,000년 동안에 지구가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 그 폭에 비해서 우리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 폭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지구의 온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사람 없이 변했던 그런 시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온도가 치솟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변화의 속도인 것이죠. 우리가 150년, 산업혁명 이후로 150년 동안 1도를 바꿨는데요. 지구가 우리 기후를 바꾸는 속도는 약 1억 년 동안 약 20도 정도 바꾸는 아주 느린 속도로 바꾸는 거죠. 쉽게 계산해서 우리가 150년에 1도를 바꾼다. 그럼 1500년에는 10도, 15,000년만 인간이 이 속도로 기후를 바꾸면 무려 지구의 온도는 100도까지 치솟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변화의 속도인데 지구온난화를 믿지 말라, 기후변화 다 거짓이다 하는 분들은 절대로 이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구를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150년 동안 우리 인류에 의해 초래된 1도 상승은 지구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속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산화탄소 증가가 어떤 원리로 온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을 초래하는지를 저와 같은 기후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실 효과가 우리 지구를 얼마나 덮이는지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구를 우리 격자라고 하는데요. 아주 잘게 자른 그리드 격자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 격자 안에서 온갖 구름과 물과 땅과 대기와 해양이 상호작용하는 그 방정식을 아주 골치 아픈 방정식입니다. 그 방정식을 슈퍼컴퓨터에게 맡겨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지구가 뜨거워질지를 계산해내는 작업을 오늘도 기후과학자 연구실에서 수천 명의 기후과학자들이 이것을 계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집대성한 게 바로 IPCC 보고서입니다.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 그리고 관측적인 증거를 얻어낸 결과는 1990년 1차 보고서, 1995년 2차 보고서, 3차 보고서, 4차 보고서, 최근 작년에 발간된 6차 보고서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후퇴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지구온난화의 범인이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고 2021년 6차 보고서에서는 마침내 인간이 범인이다라는 것을 과학자들 집단지성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회의론자들의 그런 의견과 이러한 어떤 과학자들의 인고의 그 세월에 담긴 노력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건 이런 극단적인 회의론자 말고도요. 최근 들어서 심각한 인류 멸종설이 떠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반대편의 극단에 서서 이러다가 지구 멸망할 거 아니야? 우리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아무 일 할 필요 없겠네라는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막 또다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이제 1900년부터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인데요. 무슨 짓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이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이런 책도 있습니다. 6도의 멸종.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온도가 6도가 되고 6도가 되면 인류는 멸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책들이 출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염세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도까지 지구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우리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약 합리적인 예상이 2도에서 4도 정도 우리 지구 온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6도의 멸종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1도 벌써 1도 올라갔고 사실은 2도 상승에서 막아내는 것도 너무나 버거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인류가 노력한다면 지구 온도의 상승을 2도씨에서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요 그림은 시나리오인데요. 시나리오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인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야라는 분이 일본의 과학자신데요. 이분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결정하는 팩터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인구 증가,
탄소 배출량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산화탄소를 쓰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하는 게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GDP, 우리가 잘 살아가면 잘 살아갈수록 탄소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쓰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연비 좋은 차를 타면 탈수록 조금의 탄소를 배출하고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으니까 탄소 배출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탄소 발자국. 결국은 탄소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사용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 네 가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구수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인구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팩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팩터, GDP, 잘 살고 싶은 욕망, 각국이 GDP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욕망 우리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또 어렵습니다. 결국은 뒤에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을 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임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500억 톤을 0톤으로 막 바꿔야 되는 그 중차대한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탄소 중립 205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탄소를 얼마나 적게 사용하느냐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이미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 시대에 살고 있고요. 화석 연료 문명을 넘어서 새로운 문명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화석 연료를 쓰던 시대가 에너지가 기후를 바꾸는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기후로 태양과 바람과 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 배터리, 수소, 그리고 에너지 관리, 태양광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접목시켜서 이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화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에만 몰입하면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식량 위기가 큰 이슈가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밭을 갈아엎고 단순히 산을 이렇게 갈아엎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실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도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할게요. 예. 그래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인류가 지구를 포기한 이유도 바로 심각한 식량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후변화 적응 어쩔 수 없이 초래되고 있는 그런 기후변화 적응에도 힘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감축과 적응이 꼭 병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이제 지구의 어떤 리소스를 회복시키고 너무나 황폐화시킨 거대 도시 하나가 있으면 그 옆에 바로 난지도 같은 쓰레기 섬이 하나 이렇게 생겨야만 유지가 되는데 더 이상 그렇게 되면 Sustainable Earth가 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에도 힘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남겨주는 소명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뤄가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2016년 기후재판에서 승소한 워싱턴주 학생들이 이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께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뭐 시간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하시겠답니다. 제가 그 IPCC 보고서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건강한 지구라는 그 표현이 있었어요. 건강한 지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에 굉장히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얘기해 주신 그 내용들이 보면 시간 규모가 엄청납니다. 45억 년에서부터 그다음에 뭐 몇만 년, 몇천 년, 그다음에 이제 몇백 년 이런 수준으로 하는데 결국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런 시간 규모는 보면 사실 오늘 내일이고 그다음에 1년 뒤, 10년 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간극을 줄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구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거 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과학 정보의 중요성인데 이 과학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학자가 얘기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인 판단도 하고 결정을 하고 미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또 IUGG를 포함해서 국내 국외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좀 더 그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또 그 일반 국민들과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이 네, 있으니까 예, 질문 예. 예. 여기 이쪽에 오셨어요. 여기 안 나와도 되는데요. 네, 나오셨어요. 그래요? 다른 분들이 네. 지금 그 지구과학의 전문가분들이 오셨을 때 평소에 좀 정리가 안 된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후 위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인간의 행위, 부정적인 행위와 인류의 위기를 기후 변화 적응 못하는 인간의 얘기를 하는데 지구도 위기인 것인지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변화 속도가 정상적인 지구에 어떤 뭐 위기감을 불러오는 건지 이걸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선 저기 아, 이상민 예.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지구에게 위기겠어요. 지구가 저는 지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셨겠지만 그 인간이 활동하는 데가 지구 전체를 보면 되게 아주 표면이거든요. 그래서 뭐 큰 행성이 지구 역사를 보면 큰 행성이 쳐서 뭐 이렇게 갑자기 공룡들이 다 멸망한 적도 있고 그렇듯이 지구한테는 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인간에게도 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생명이 있고 그때 죽으면 끝이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지구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다양한 광물이 만들어졌고 이런 지구 또 찾기 힘들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문명을 피웠기 때문에 우리 문명과 인류 전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의식부터 그게 위기지. 뭐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죽고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삶과 영향을 하고 아니 AI 얘기에도 제일 관심 있는 게 내 접이 있을까?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되게 저는 그건 넘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좀 희망이라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확 한 썰마 가겠냐 하는 좀 그런 믿음은 있을 수가 있죠. 네. 저도 예, 김대민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인간이 지구한테 한 정도 가지고 지구가 끄떡없다. 뭐 요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을 할 때 만약에 회복시키지 않고 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생력을 계속 이렇게 회복시키지 않고 지구의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전쟁들이 이제 혹자는 이제 핵전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위협을 또 받고 있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게 이제 지구는 그냥 우리 인류는 그냥 지구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를 바꿀 수 있는 가공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금성이라는 행성이 있었습니다. 그 금성이
예전에는 물도 있었고 지구와 같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학자는 이제 런어웨이 이펙트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금성이 어느 순간 급격히 이렇게 수증기가 다 증발해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돼 보이지만 사실 어떤 비선형적인 작용에 의해서 지구도 얼마든지 또 금성과 같은 운명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람이 예전에는 그만한 힘이 없었지만 저는 앞으로의 우리가 기후위기 극복을 제대로 해 나가고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잘 대응해 나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많은 문명의 발전이 초래가 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서 지구의 운명을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알 수 없겠지만 지구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SF적인 상상력이 네. 가미가 돼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아무튼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한 의견이 제가 생각하기엔 두 분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규모로 봤을 때라든가 또는 뭐 다른 어떤 공간 규모로 봤을 때 차이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구의 어떤 위협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구의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이런 생명체들의 위협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후의 문제가 이것이 생명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또 생명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건강해야지만 인류가 앞으로 이제 문명을 뭐 새로운 문명이든 아니면은 진짜 우주를 정복하게 되든 그런 근거가 되기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 혹시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나요? 예. 제가 예, 그러면 김백민 교수님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그럼 질문보다 네, 코멘트인데. 코멘트. 예. 예. 아까 이제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나탄 하이트라는 미국의 사회심리학 자가 봤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2010년도 그때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소셜 미디어가 나왔을 때부터 두 섹터가 미국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크게 영향을 받고 모랄리티나 여러 자존감이나 여러 심리학적으로 디테리어 악화됐다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에서 남자애들은 게임하니까 그래도 난데 이 사춘기 여학생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꾸만 좋은 것만 올려놓으니까.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가 논문처럼 그러니까 발표처럼 갑론을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나면 그걸 믿었는데 소셜 미디어에서는 뭐 딴 얘기하면 막 박살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자기가 가는 데만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지구도 위기지만 저커버거가 원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커버거. 네네. 그래서 정책이 조그만 사실에도 안 믿고 자기가 믿는 부분만 가서 보고 거기다 반대 얘기했다가는 그 그룹에 갔던 또 박살나고 그런 정치적인 시민 의식이 크게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핸드폰 이후에 핸드폰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하나는 잘하는 사춘기 여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커버거를 좀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마크 조커버거를. 예. 네, 뭐 또 새로운 저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아마 이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션에서는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지구와 사람의 문제를 생각해 봤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과학적인 측면만 가지고서 볼 수는 없다 하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 기후 변화든 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나 하는 것들은 종합적인 어떤 학문 간의 학제 간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이 전문가와 또 일반 시민 또는 정부와 또는 뭐 민간 기업과 시민들 간에 서로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 오늘 세션을 참여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백민 교수님 어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으면 정말 짧게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목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상아탑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미디어를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을 막을 수 없잖아요. 주커버그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문회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교류하고 올바른 의견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백민 교수님과 이상목 교수님의 활발한 시민들과의 소통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저희들이 다양한 주제로 컨퍼런스를 또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지구와 사람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과 무생명체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어떤 공존과 공생과 번영을 위해서 또 고민하는 뭐 그런 지식 공동체죠.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요즘 세계적으로 조류가 되고 있는 아젠다가 되고 있는 ESG, 특히 기업의 어떤 시대적 역할을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틀 동안 토의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어저께 오프닝 세션에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김상엽 선생님, 그리고 지금 UN 하모니 위드 네이처 프로그램의 마리아 산체스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축사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터커 박사와 또 코튼 박사님께서 정말 우리의 풍요로운 미래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살림살이의 경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조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의 시대적 역할과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이 ESG와 관련돼서 논의를 해봤었는데요. 특히 포스코의 김의 상무님께서 어떤 포스코의 이상과 현실,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어떤 기업의 나름대로의 고민과 그리고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조영탁 선생님께서는 국가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세션 3부에서는 바로 이 지구 법학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멀리서 이또 선생님께서는 참여를 못하셨지만 이제 원고를 통해서, 그리고 피터 볼던 선생님께서는 권리 중심에서 의무 중심의 윤리로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또 던져주셨고요.
여기서 박시원 선생님께서는 또한 여러 가지 사례들, 우리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권리투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늘 이틀째 오전 세션에서는 그 신기후 체제의 생명 철학과 개체 지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베르그송 생명 철학을 전공하시는 황수영 교수님께서 어떤 그 베르그송의 개념과 그 심홍동의 그 개체화에 관련된 그런 좀 다소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최석현 선생님께서 가이아와 신기후 체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명 안보라는 개념, 새로운 안보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세션에서 주로 그 논의를 했던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와 바이오크라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 생태학적 접근을 국내에 그 계신 에버스 교수님, 그리고 달비 교수님, 그리고 김준수, 안병진 선생님들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UGG 협력 섹션, 그래서 국제사회와의 학문적인 연대를 통한 접근을 우리가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시면서 현재 한국 IUGG 위원장이신 이상목 선생님의 그 지질의 역사와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의 교수로 계신 김백민 선생님으로부터 6도의 멸종과 2도의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이 세션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이번 뭐 그 컨퍼런스가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 계속 이런 주제를 또 다뤄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올해 컨퍼런스는 또 아주 경험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과 이론, 구체와 추상의 어떤 변증법적인 교류를 지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사실은 또 문화예술 차원에서 공연 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무브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공연팀이 또 아주 멋진 예술 표현을 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1층에서는 반려지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현재 전시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젊은 세대들의 어떤 활동들, 그래서 기후운동의 가치 전환과 국제연대해서 또 아주 흥미롭고 또 활기찬 그런 세션들이 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제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이번 기회를 또 계기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민하고 또 이런 메시지가 여러 방면에서 실현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